다시 역사적인 장소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우리 웅이가 최초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최초는 아니지만 우리 웅이가 여기서 우리 2회 스터디를 여기서 했었어요. 이 방에서. 그게 17년도 3월인가 4월인가 됐을 거예요. 거의 한 3년 만에 되돌아와서 여기서 아침표를 듣게 됩니다. 지금 기운이 없어서 좀 앉아서 할게요. 앉아서 하시든 뭐 누워서 하시든 하시기만 하세요. 관심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준비하면서 아차 싶은 원래 관심 있어서 하다 보면 관심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안 한다면 안 될까? 안 한다면 주인님이 어떻게 할까 나를? 어떡하지? 죽일까?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진짜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냥 역사를 오늘 저한테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냥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을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윤이고요. 오늘 모든 미술사에서 발표를 맡았어요. 멕시코 벽화에 관심이 가서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모든 혁명은 자신만의 예술가를 건넨다라는 부제 아래 발표를 시작할게요. 사실은 벽화의 역사는요, 아시다시피 1만 5천 년 전쯤 후기 구석기 시대,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처음에 나온 게 석회 동굴에서는 주술적인 의미로 많이 나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라스코 동굴도 계속 연결이 되죠. 그러다가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아스텍 문명에 관련돼서 제가 할 건데, 그 고대 멕시코 민족인 아스텍은 13세기 말 멕시코 분지에서 세운 문명이고요. 보통 저는 잉카 문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잉카 문명은 중앙 아메리카 그 지방을 그쪽 지역을 많이 다루는 그런 문명이죠. 아스텍 문명을 보다 보니까 케찰코아틀이라는 신이 나왔어요. 원주민들의 신인데, 아스텍 신화에서 숭배받는 신이라고 하고요. 미아나 투탕 문명에서도 숭배를 받았죠. 같은 남아메리카에서 다 숭배를 받았던 거고요. 이름의 뜻은 중남미에 서식하는 케찰새와 뱀을 뜻하는 코아틀의 합성으로 깃털 달린 뱀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메소아메리카 전체에서 숭배하던 오래된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 먼저 언급을 한 이유는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대부분의 벽화에서 많은 차용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간단한 멕시코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한 페이지에 간단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략된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면 그걸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1521년 스페인의 아르난 포르테르 제독은 멕시코 제국인 아스텍의 상륙하여 처음에는 교역이 목적이었으나 꼭 식민지화를 하려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테노치티틀란에 들어갔을 때 지역 이름이죠. 전설을 이용해서 쉽게 당시 왕이었던 모테수마를 제거를 합니다. 이 전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이 이 지상에 내려올 때 하얀 얼굴에 파란 눈, 빨간 머리라고 내려올 거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서는 백인이잖아요. 너무나 그 이미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자신이 신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모테수마를 제거를 하고서 콰우테마를 왕으로 지정해놓고서는 지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복자들이 인디언 문명을 파괴하고 멸살시키고 기독교를 이용한 스페인화, 그 다음에 기독교화에 치중하여 멕시코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거의 300년 동안 스페인 통치가 계속되면서 아스텍 문명은 그 흔적만 남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19세기가 미국의 독립운동 영향으로 서서히 중남미에서 독립운동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지방에서는 독립운동이 시작돼서 1821년 독립을 쟁취를 해요. 그러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디언 출신이 당선되지만 이제 프랑스 지배 다시 또 이제 이번에는 프랑스의 식민지화가 돼요. 그래서 개혁에 실패하고 다시 내 나라를 되찾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30년간의 긴 독재 체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멕시코의 어떤 근간을 이루게 되는 배경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농민과 노동자에 의한 혁명이 1910년에 일어나서 20년대 초에 오브레곤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당선되어서 이제 정부가 세워지고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서 국민 계몽의 차원에서 벽화운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벽화운동은 예술의 대중화와 민족문화의 재조명이라는 이제 타이틀 아래 사회적 요구로 인해 정체성을 띈 멕시코 특유의 예술 운동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제 저는 총 6개의 챕터로 오늘 강의를 할 텐데요. 리퍼런스가 있어야 제가 참고한 자료긴 한데요. 제가 멕시코 벽화운동과 벽을 그린 남자는 정독을 했고요. 나머지 자료는 이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이제 발췌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목차는 멕시코 벽화운동에서 나왔던 거를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근데 멕시코 벽화운동은 사실 지금 절판이에요. 그래서 좀 지금 구하려면 거의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는 멕시코 벽화운동의 태동이에요. 태동이에요. 그냥 아직 태어나진 않았고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케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 풀케리아는 술집 이름이에요. 풀케라는 술을 파는 술집 이름 풀케리아인데 사실은 이제 벽화운동이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브레곤 정부의 정책 아래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벽화라는 것은 멕시코인들한테 굉장히 친숙해요. 그 전부터 이런 술집에서 사람들이 이 시기에는 문백률이 굉장히 거의 90%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술집마다 굉장히 이제 멕시코 특유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 남아있는 그런 건 없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미지는 현재 이거를 이제 모방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사실 이제 벽화운동이라는 거를 운동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디아스 아까 30년 동안 독재 체제가 이어졌다고 했잖아요. 이제 디아스라는 이름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치 없고 통치만 있는 장기 독재 정권은 질서와 진보를 내세워서 상회사회 유지 정책을 펼치며 대규모 농장 체제를 유지했으며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는 데 중심을 두었어요. 그의 집권 말기에 이제 마데로라는 사람 주축으로 혁명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정권이 다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독재 정권 하에 있으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간섭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겪게 되는 저임금 문제, 심한 부의 불균형 같은 것들이 이제 다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이제 극심한 정치 권력의 부패로 많은 그런 국민들이 이제 괴로워했고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그 토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했는데 거의 96% 이상이 다 땅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예와 다름없을까? 그러니까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토지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공업 지역 같은 데서나 그런 데서 이제 노동 계급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노동 조합이 조직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투쟁이 발생되죠. 사실 오늘 제가 아마 대부분 이제 리베라의 그림이 많이 나오긴 할 텐데요. 그 전에 벽화운동 이전에 멕시코에 있었던 어떤 중요한 3명의 그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 이제 포사다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여기 지금 해골이 다 보이잖아요. 이 해골이 카르티나라고 불러요. 카르티나인데
이걸 해가지고 이제 이런 해골을 형상화해가지고서는 대부분 이제 보통 상류층들을 상류층의 어떤 정치풍자를 많이 하는 어떤 민중 사파가이자 판화가였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영향력이 컸고, 그다음에 이 대부분의 이제 멕시코 화가들은 이 포사다를 통해서 많은 걸 이제 배우고 이제 존경을 하죠. 정치적인 만화가로 경력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쇄도도 차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책도 내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죠. 자, 해골을 이제 옷을 입히고 이제 그렇게 많이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디에고의 그림이에요. 존경의 의미로 이제 여기 호사나의 해골을 그리죠.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죠. 거기서 나오는 것도 다 여기서 촬영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는 멕시코의 문화를 미국에 훔쳐갔다라고 해서 말이 참 많았었죠. 근데 이제 따지고 보니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들의 나라이고, 거기서도 이제 멕시코인들에 대한 어떤 그 의미가 이렇게 설명에 나오니까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흔히 우리 할로윈 많이 생각하잖아요. 사실 할로윈도 여기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사다라는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후세에 끼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밖에 신문의 신이 그의 판화 작품들이에요. 도피아 디아스 정권에 대해서 이제 아주 고발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화가들이 나타나기 전에 아를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실제 이름은 뭐 헤라르도 무릴료 코르나도라는데요. 사실 이제 자신의 가명을 아르려고 싶어서는 아틀 박사라고 불러달라고 하죠. 자, 개인적인 작업에서 탈피하여 이제 집단 작업을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젤화에서 바로 이제 집단 작업 벽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화 운동의 기본 자세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 같은 어떤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미술협회 설립을 하고요. 그래서 이 미술협회 설립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어떤 이제 화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사실 아르 박사는 이렇게 어떤 벽화 운동의 기본을 제시하고 토대를 만들었지만 사실 포사다처럼 무슨 어떤 그림을 남긴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풍경화 정도를 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아들 박사도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후대 화가들이 존경을 해서요. 보통 그들의 그림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제 바스코스루스인데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교육부 장관이자 국립대학 총장이에요. 그 총장으로서 이제 문화 정책을 펼치는데 자, 젊은 예술가들을 지지하면서 후원을 해요. 그 후원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디에고 리베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연수를 보낸다든지 뭐 유학을 보낸다든지 또는 벽화를 제작할 기회를 제공해요. 그래서 국립대학 총장이다 보니까 자신의 대학에 어떤 벽화를 의뢰해서 그들의 이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멕시코 운동이 이제 점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꽃이 이제 붙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포사다의 어린 시절부터 포사다의 어떤 그런 파나집이나 그런 사파들을 보면서 자란 예술가들이 이제 아르 박사의 이제 가르침 아래 이제 벽화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그들끼리 혁명 예술가 동맹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건 바로 그들의 선언문에 나와 있는 글을 발췌를 했어요. 수세기 동안 얽매여 지냈던 인디오들, 독재 정권을 위해
친위대로 전역한 장병들, 탐욕에 물든 부유층들을 위해 착취당한 노동자, 농민들,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에 물들지 않은 많은 지성인들에게 해가지고서는 자, 우리의 기본적인 미학은 예술 표현에 있어 부르주아 성향에서 탈피하여 사회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귀족적인 그리고 이제와 같은 개인적인 예술은 버리고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예술을 지향해야 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들의 표죠. 자, 그러나 이렇게 선언문을 만들어냈으나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제가 총 3명의 화가들의 작품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텐데 초창기 그들의 작품이에요. 아까 이제 디에고의 작품이고 창조라는 거예요. 사실 14년 동안 유럽에서 체류하고 돌아와서 아까 뭐지? 문화부 장관이었던 바스콘셀로스에 발탁되어서 여기다가 이제 벽화를 그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이제 아직 그런 벽통 등에 대한 어떤 의인한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유럽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뭔가 자신이 이제 어떤 멕시코 특유의 어떤 감성이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후로 남부지방이 조금 더 열악한 지역이었나 봐요. 그 지방을 답사를 하면서 인디오들의 어떤 생활을 직접 느끼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제 조금 그림들의 주제라든지 좀 그런 분위기가 바뀌게 돼요. 이건 전형적인 이탈리아 비잔틴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왔을 때는 어쨌든 겉보기는 되게 뭐 이렇게 화려해 유럽적인 어떤 이미지이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멕시코 안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해요. 특히 이제 같은 그 예술가들한테는 비웃음을 당하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오로스코인데요. 이것도 약간 멕시코 벽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아직까지는 좀 이제 전혀 관계 없는 이거는 이탈리아가 풍을 닮은 보티첼로 풍을 닮은 그림들을 아직 그려내서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았죠. 세 번째 이 스케리로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린 화가였고요. 이 화가는 아마 제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꺼번에 설명하게 될 거예요. 인지도가 없었고 사실은 인지도가 없는 것만큼 눈에 띄는 작품도 없어요. 작품을 또 많이 하지도 않았고 작품이 약간 미숙했고 주제도 약간 미약했고 그래서 그의 작품은 그의 어떤 생애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뒤들어낸 어떤 작품 활동을 하게 되죠. 이 작품은 또 미완성으로 끝난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스스로 알았겠죠. 이 3명의 작가들도요. 오로스코가 자서전에 쓴 글이에요. 맨 처음 우리들 스스로가 벽화에 대해 지니고 있던 많은 편견들이 사라지고 나중에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을 점차 처음 제작한 작품들을 수정하고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게 되었다. 처음 벽화운동의 방향을 정할 때는 벽화에 대한 애국심과 대중을 위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나 혁명의식을 다루려고 했지만 작품에 서명할 때는 이미 우리들의 눈에 익은 그림, 즉 신의 은총을 입은 종교화로 변해 있곤 했다. 우리는 멕시코 혁명에 도움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지 못했다. 라고 이제 반성의 글을 이제 남기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팔기위한 그리고 즉 이제라를 이제 그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면을 등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라를 그리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하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형이상학적인 어떤 작품들이 192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몇 년 안 되죠. 채 3, 4년도 안 되는 그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회주의 정권의 경험과 멕시코 사회의 상황 변화로 인해서 차츰 이제 그들의 어떤 생각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벽화에 표출이 되는 거죠. 세 명의 이제 화가죠. 맨 끝에 있는 게 시르코스고요. 그 다음에 오로코스, 그 다음에 디에라.
작품들인데요. 이제 학교에 이제 벽화를 그린 거예요. 자, 총 그 당시 235개의 벽화를 그렸다고 하나 현재 남아있는 작품 수는 116개고요. 여기 디에고가 한 말이에요. 내가 본 그들의 미식고 상을 반영했고 나의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는 대중의 미래를 나타내려고 했다고 하죠. 총 1층에는 노동회장, 2층에는 축제회장, 3층에는 예술과 과학, 그리고 혁명의 영웅들을 이제 묘사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초창기 작품이죠. 1923년이니까요. 다들 프로스포화 기법이고요. 자, 거의 크기가 474에서 366이에요. 거의 5m, 4m 정도 굉장히 큰 작품이죠. 멕시코 서부 지방의 농업과 광업 또는 뭐 동해공업 같은 데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묘사한 작품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 중에서 광부들이 탄광에 어떤 이 갱도 그 검은색 그 구멍 보시죠? 거기로 터벅터벅 들어가는 장면을 이제 그린 건데요. 굉장히 이제 보기만 해도 굉장히 쓸쓸하죠. 다 이제 뭐 어깨가 쭉 내려져 있고, 자, 하나같이 모든 인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꼭 죽으러 가는 것처럼 묘사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장면은 반대로 이제 탄광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광부들의 모습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손을 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하고 나오는 광부들을 출구에서 지키고 있던 감독들이 몸수색을 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자, 디에고는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고발하고 싶어서 벽화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디에고 이전까지는 뭔가 이제 어떤 공산주의를 뭔가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 뭔가 노동을 찬양하고 뭐 그들의 작업 그 과정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면 디에고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자본주의 부당성을 이제 부각시키고 이제 인권 문제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죠. 아까 봤던 장면에 이제 실제 벽에 그려놓은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보통 이렇게 문을 가운데 두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벽에다가 다 그림을 프레스포하고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그림일까요? 어떤 사람이 총 들고 있는 남자가 있고 뒤에 어떤 남자들 무리가 있죠.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앞에 어떤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서 책을 들고 있어요. 책을 읽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뭘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거는 그 문맹 퇴치운동을 묘사한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선생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맹률이 거의 한 90%인데 그러고 나서 그 디아스 정권에서도 보시면 그 문맹률이 90%였지만 그 이후에도 문맹률 90%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이 당시 아직 남자들이 혁명의 전사로 전장에 나갈 준비를 할 때 노약자나 아녀자들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제 교육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 교육의 필요성을 이제 어필하는 작품이죠. 반대로 남자들은 뒤에 있는 남자들은 이제 혁명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도 아까도 노동하는 장면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1층 아까 노동회층이라고 했어요. 노동회장이라는 층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장면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2층에 있는 축제장에 있는 이제 벽화인데요. 마을 공유지의 기부라는 거예요. 되게 처음에는 무슨 그림인가 잘 몰랐는데 가만 보면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등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 앞에 가운데서 두 명의 남자가 지금 이렇게 스피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거를 듣고 있는 민중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어떤 구도 때문에 이 작품을 감상하는 그
관람객들도 저 사람들이 어떤 스케치를 이렇게 듣고 있는 듯한 착각을 들게끔 만들고 있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또 보면은 그냥 인물들을 그냥 거의 뒷모습을 그냥 그냥 쭉 나열을 하죠. 이렇게 그냥 나열하는 식이 그 고대 아스테카 마야 문명에서 사용됐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마켓인데 그냥 시장이라는 그 제목에 국한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물건 팔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물건 팔고 있는 여인한테 어떤 남자가 지금 돈 뜯는 장면이에요. 그런 어떤 부패한 모습을 묘사하는 그림들이 많이 들었고요. 현재까지도 멕시코 전역에 이런 그 가니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얻은 혁명의 성과와 이상적인 계급투쟁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공장 노동자들이 이제 여기 깃발 있죠? 이 깃발이 오른쪽 상단부에 그 깃발이 있는 게 바로 토지와 자유라는 문구인데요. 이 토지와 자유라는 문구는 다른 작품에서도 또 한 번 이렇게 나오고 또는 다른 화가들의 작품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게 농민혁명의 기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죠. 지금 혁명을 되게 이제 선동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그다음에 가운데 보이면은 어떤 여성이 있죠. 이 여성은 바로 이제 프리다 칼로예요. 프리다 칼로를 이렇게 여기 작품 가운데다가 이제 배치를 한 것은 여성들도 혁명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한테 이제 무기를 나눠주는 모습을 담았죠. 그리고 사실 여기 왼쪽에 총 들고 있는 가운데 눈도 만드는 남자가 있죠. 가운데 노란색 모자 쓰고 가운데 노란 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까 때 시케로스 화가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시케로스를 그냥 디에고는 사이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귀여운 후배 정도로 생각하고 되게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가치관의 차이로 이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자, 이게 3층에 있는 이제 장면들이에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상류층들을 비난하는 장면들이죠. 자, 그들의 어떤 무절제하고 활력적인 어떤 모습을 되게 우화적으로 풍자를 했는데요. 대다수 멕시코 국민들은 이제 가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당연히 스페인계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들과 결탁한 일부 그 멕시코인들의 모습을 이제 그들이 이제 환락에 젖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이제 일반 서민들의 모습이에요. 가난하고 지친 서민들의 모습들. 그들이 먹는 건 단 하나의 빵 한 조각. 그렇죠? 같이 3층에 있는 이제 작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왕자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춤춘대굴 아까 말했듯이 포사다에 나왔던 칼라베라스를 이제 다시 한 번 또 사용한 건데요. 거의 상징적인 거죠. 유괴골이.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는 이제 이 디에고가 차핑고에 있는 농업대학의 벽화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의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는 그런 그림들이 이제 아까 그림이 있죠. 자,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이 건물들을 잠깐 여기다가 올려놨는데요. 이 건물 자체가 역사가 나름 되게 화려하네요. 이 건물은 처음에 사실은 17세기 예수의 소속의 수도원으로 지어졌고
지어졌는데 이제 그 다음에 비방고 백작의 소속으로 다시 넘어갔죠. 그러다가 다시 또 19세기 가서는 곤잘레스 장군이 이제 대통령에 있었을 때 이제 대통령 거주지 겸 집무실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이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농업대학으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차풍고 농업대에 나와 있는 그 디에고의 그림이 멕시코 혁명가 풍부한 어떤 그 문화적 자산을 되게 가장 시적으로 서술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걸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시적으로 나타내는지. 딱히 시적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아니지만 또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노동자 농민의 동맹이에요. 사실은 노동자 농민의 동맹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거를 추구했으나 사실은 양립 불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디에고는 끊임없이 화해를 시키고 싶어 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화해시켜서 뭔가 이제 조화를 추구하려고 했으나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판타지라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었죠. 자, 되게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나쁜 정부, 좋은 정부예요. 참 디에고는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진짜 성과 악으로 딱 묘사를 딱 이분법화시켜서 표현을 하죠. 자, 보통 나쁜 정부라고 하는 거는요, 토지를 자신들의 이권과 부의 수단으로 이용한 어떤 일부 정치가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나쁜 정부예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좋은 정부인데요. 도대체 좋은 정부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교육 정책을 펼치고 어떤 건설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이루어내고 하는 것들을 되게 호의적으로 바라보았죠. 그래서 딴에는 이렇게 호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다른 화가들보다 우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뭔가 그들의 주문대로 만들어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하고요. 어쨌든 덕분에 그렇게 나름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인 덕분에 가장 많은 작품들을 남기고 또 그러고 나서 어떤 크게 명성을 얻은 후에는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가 있었죠. 혁명의 순교자들이 피는 대지를 기름지게 한다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자, 멕시코 농민과 인디오 간의 정치, 역사, 문화적 문제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각각 이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제 농민과 인디오를 이제 상징을 하는 이쪽이 농민, 이쪽이 이제 멕시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디오죠. 농민 혁명 중에 희생당한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기 어떤 땅에 묻혀 있어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토지를 이들을 두 영웅을 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품은 토지 위에 자라나 있는 것이 옥수수예요. 옥수수는 그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림에 자주 등장하고 굉장히 이제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옥수수는 삶과 죽음을 다 상징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가운데 있는 이건 이제 해 같은데요. 재밌어요. 어쨌든 벽하다 보니까 이제 벽에 어떤 창문이 있었다면은 이 창문으로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태양화로 시켜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뒤에 가서 나옵니다. 보여드릴 거고요. 또 다른 작품들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비옥한
돼지라는 작품이에요. 차핑고 대학 성당에 있는 그림이고 저 번화제 정면이죠. 아까 제가 세이타 성당 천장 보여드렸었죠. 자, 그 디에고는 이탈리아에 가서 이탈리아를 여행도 하고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고서 여기 이 멕시코 성당의 모습도 저런 식으로 다 비슷한 스타일로 이제 그림을 그리죠. 이런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고요. 자세 보면 이런 건데요. 역시 이건 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벽화인데요.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여성을 토지로 상징을 한 거예요. 왜 여성을 토지로 상징했냐? 토지에서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옥수수가 나오잖아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여성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을 토지화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 여성의 모델은 사실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고요. 그 첫 번째 부인이 첫째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을 때의 모습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쨌든 물, 바람, 물, 바람, 불 그런 자연의 힘들이 힘이 그런 비옥한 대지나 비옥한 대지로 대지 즉 풍요로운 어떤 세상을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아까 제가 창이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벽화의 중간에 그 창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완성을 하죠. 세 번째 보여드릴게요. 이제 국립궁이에요. 대통령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현재는 이제 정부청사라고 있죠. 이걸 잠깐 보여드린 건 뭐냐면 보면 여기 이제 돼 있잖아요. 빨간색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 중간중간 보면 이제 그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수백 개의 벽화가 다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디에고는 이제 정부의 요구로 국립궁 입구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부분에다가 부분에 이제 벽화를 많이 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국립궁에 디에고만 그 벽화를 다 그린 건 아니고요. 다른 화가들의 그림들도 다 있어요. 여기서 유명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계급투쟁이라는 작품인데요. 칼 마르스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구성을 했는데요. 왼쪽 사각형에는 미국 경제의 어떤 부정부패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또는 어떤 기독교 교회의 어떤 파국 그런 위험성을 이제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어떤 이제 그 파시스트리 대중을 공격하는 모습을 표현을 했죠. 케첼코아틀의 전설이에요.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림 있죠? 여기 왼쪽 상단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아스텍 신인 케첼코아틀을 이제 그림으로써 고대 문화를 묘사를 했고요. 매 52년마다 열리는 그 축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식민지 시대 또 그다음에 프랑스의 침략까지. 프랑스에는 1852년에서 57년 길지는 않죠. 그래서 그때 그 프랑스가 침략했을 때 상황으로 그런 거고요. 멕시코 혁명인데 맨 위에 보면은 무슨 이렇게 하얀색 종이 보이시나요? 거기에 이제 땅과 토지와 자유와 빵을 달라가는 그런 글자가 쓰여 있는 글귀가 있고요.
거기 이제 뭐 아까 그 디아스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들로가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벽에 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모든 그림이 다 이렇게 쭉 있어요. 지금 다 한 장면을 담을 수는 없고요. 없어서 이렇게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선인장 위의 독수리. 사실 독수리가 제 선인장 위에서 가운데 보이시죠? 독수리 선인장 위에서 그 부리로 뱀을 물고 있는데요. 그 장면이 어떤 멕시코의 구원과 아니면 어떤 인디고의 전통이 되살아나며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국가가 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안에도 거의 10가지 이상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들만 해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은 이제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제정 장면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스페인 식민지 시대부터 이제 있었던 어떤 교회의 권력에서 벗어나서 교회랑 국가랑 분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든 헌법 제정하는 장면을 거의 주로 묘사한 장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립공의 마지막 제가 보여드릴 작품인데요. 또 독수리 하나 나오죠. 미국이 침략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텍사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세 지역을 이제 빼앗겨요. 결국 그 결과 이제 그 당시 멕시코의 절반 이상이 해당되는 영토를 미국에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아스텍 하늘을 날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까 보였던 장면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돼서 한 8개가 쫙 이렇게 벽에 있다고 해요. 중앙계단이요. 2층으로 올라가는 중앙계단에 이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르테스 궁 벽화인데요. 자, 미국 대사 머로로부터 국립공園벽화와 같은 주제로 멕시코시티 남부에 있는 이 코르테스 궁의 벽화를 그려줄 것을 부탁을 받아요. 미국 대사 머로는 미국이 이익을 위해서 멕시코 석유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멕시코 문화 사업의 벽화 운동을 동참하게 보이기 위해 대의적으로 보여주는 회의체 기간으로 디에고에게 벽화 제작을 의뢰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석유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석유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산업에서 이렇게 다 외국 자본들이 다 거의 다 그냥 완전히 그냥 훔쳐가듯이 그냥 다 가져가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겉보기 위해서는 좀 더 약간 대외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벽화 운동이 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참한다는 뜻으로 이제 이런 제작을 의뢰했다고 해요. 역시 디에고 또한 당연히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부수적인 유목과 좋은 경력, 보수까지 주었기 때문에 수락을 합니다. 자, 그 중에 한 작품이에요. 여기에서 그랬던 것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작품인데요. 절벽을 건너기라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걸어가는 거고 지금 사람이 겨누는데 굉장히 색깔이 좀 이렇게 밝고 화려하죠. 내용 자체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국립공의 벽화보다도 되게 빠르게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사가 멕시코 정부의 멕시코에서 차지한 어떤 위성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것이 나중에 디에고가 미국에 가서 벽화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어떤 포석을 마련하는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로스코의 작품인데요. 오로스코도 이제 국립예비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요. 먼저 혁명의 삼위일체라는 작가예요. 사실
오로스코는 초반에는 이제 캐리커처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의 작품은 좀 더 그 캐리커처 스타일이 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혁명의 3일째인데요.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그 혁명군인데 그러니까 붉은 천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죠. 총을 들고 있는데도. 그리고 이제 앞에 팔이 잘린 그 이제 사람이 있죠. 뭔가 항의하고 있는 듯한 되게 좀 험상궂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죠. 혁명군을. 그리고 사실 오로스코는 왼쪽 팔이 어린 시절에 판물 사고로 인해서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종종 그 작품에는 이렇게 팔 없는 그런 인물들이 보여지곤 한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이제 얼굴을 가리면서 기도하는 보다를 놓는 인물을 이렇게 그려넣어서 조금 더 약간 좀 회의적으로 표현을 했죠. 자, 아까 그들의 디에고의 작품에서 나왔던 그런 주제와 비슷한 장면이죠. 부자들의 연애인데요. 자, 노동자 부자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심한 불균형, 풍자한 캐리커처식의 벽화예요. 좀 더 형태를 왜곡하면서 좀 더 적나라하게 좀 그렸죠. 그래서 조금 너무 당연히 이런 식이니까 당연히 초반에는 고위층 사람들이 싫어했었겠죠.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런 식의 어떤 풍자는 계속해서 그 작품에서 나타납니다. 전지자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 그림은 굳이 여태까지 작품이랑 다른 거를 말하자면은 어떤 커리컬처식 스타일이 아니라 좀 더 좀 약간 이탈리아식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익숙한 그런 스타일의 그런 그림을 그렸고 또 주제 또한 좀 더 철학적이고 회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방벽이라는 건데요. 적을 무찌르는 영웅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부상당한 병사에 대한 것도 아니라 그냥 오직 죽음의 한 단면을 처절하게 나타낸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꽤 유명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낡은 제도의 파괴라는 건데요. 이제 뒤에는 어떤 뒤에 보이는 어떤 물체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물이 건물이 무너진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건물이 무너진 모습을 아무런 동의 없이 바라보고 있는 두 남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습. 그래서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그들이 뭔가를 쌓아 올리면 뭔가 이제 파괴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식민지나 독재 체제 아래서 다른 외세들에 의해서 뭔가 준비되지 않은 채 뭔가 이제 발전을 해나가잖아요. 발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착취를 당하는데 그런 어떤 그들의 어떤 상황을 이런 식으로 비극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르테스와 말리체인데요. 사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제 포르테스 정복자 포르테스 스페인 멕시코를 침략한 그 정복자 포르테스가 와가지고 이제 멕시코 그 여인 말리체라는 여인하고 이제 그 여인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요. 발을 밟고 있죠. 그 아이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스페인의 정보자 이제 코르테스가 와가지고서는 이제
멕시코 여인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바로 최초의, 그러니까 첫 번째죠. 최초가 아니라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의 첫 번째 혼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혼혈이 유럽과 그 멕시코 원주민들 사이에서 나온 아이를 바로 메스티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메스티조가 지금 현재 멕시코인들을 이루고 있는 거죠. 실제 벽화가 그려져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운동의 확산과 전파예요. 자, 확산을 했으니까 널리 퍼지는 거겠죠. 그들이 이제 다시 말해서 미국에 가서 활동한 그들의 이제 작품들을 제가 모아서 보여드릴 거예요. 미국은 그 당시에도 세계 중심. 그래서 미국에서의 어떤 명성이 세계적인 명성으로 받아들여진 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베라랑 오로스코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오로스코 작품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뉴욕에서 사실은 처음에 그 미국에 간 거는 의뢰를 받고서 미국에 간 것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뉴욕에 가서 어떤 벽화가 아니라 일반 그 회화나 판화나 드로잉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나름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헐리우드에 사는 친구가 그 대학 역사학과 교수였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연결해줘가지고는 이 포코나라는 대학에 가서 그 포코나 식당 벽면에 벽화를 그리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품 보여드릴게요. 그중에 이제 일부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프로메테우스예요. 미국에 온 지 3년 만에 맞이한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프로메테우스를 좀 오히려 승리자이자 영웅적인 인간으로 승화시킨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혁명가 범형제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뭔가 되게 어려웠어요. 목에 지금 다 철망을 메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여기 왼쪽에는 어떤 흑인에 의해서 모두 통제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지금 묘사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게 지금 이 그림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그림이 다 표현된 그림을 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설명은 굉장히 거창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대단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무슨 그림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이 부분만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아메리칸 문명 중 이렇게 아메리칸 문명이라는 어떤 타이틀 안에 있는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앵글로 아메리카라는 작품인데요. 딱 봐도 어떤 금발머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인을 상징하겠죠. 획일성을 요구하는 어떤 엄격한 사회 질서랑 교회 제도에 아무런 반발도 없이 질서에 따르는 사람들을 묘사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 좀 미국의 되게 단정한 모습들이 어떤 미국의 청교도적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좋은 자세로 딱 서 있는 아이들,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표정 또한 무표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 국가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군부 독재 정치를 그린 작품이에요.
뭔가 딱 봐도 뭔가 앞에 돈다발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엄청난 훈장이 걸려 있는 사람도 보이고, 그래서 누군가는 목숨 걸고 총을 쏴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생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인물들 중에 인물들은 다 실제 인물들을 묘사를 한 거예요. 다 이름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어떤 이 벽화가 그냥 다 역사이기 때문에 실제 인물들을 모델로 해서 다 그린 작품들이에요. 제가 케찰코아틀의 도착이라는 건데요. 아스텍의 신 케찰코아틀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와서 뭔가 사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어떤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전에 이렇게 미개했던 어떤 멕시코 원주민들을 개화시켜서 뭔가 그들에게 빛을 전달해주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연결되는 주제인데요. 근데 그러면 이 케찰코아틀이 그들을 개화시키려고 그렇게 했으나 하지만 그러나 인디오들이 갖고 있는 그런 뿌리 깊은 미신이나 주술 문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이 케찰코아틀이 추방당하는 모습을 되게 묘사를 한 거죠. 손 같아 보이는 거지. 손 같아 보이는 것도 이제 뱀이죠. 그래서 그 손들을 되게 약간 뱀처럼 묘사를 했는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엄청난 크기로 되게 보기만 해도 압도당한다고 해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화려하고 근데 사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국립미술이라고 써있죠. 여기서 이제 귀국 후에 바로 멕시코에서 그린 작품이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귀국 후에 이제 그린 작품인데 어떤 이제 폭력으로 단절되어가는 어떤 인간성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 지금 등에 무슨 칼이 꽂혀 있는 장면이고요. 지금 왼쪽에 보면 어떤 흰색 옷을 입은 남자 등에 칼이 꽂혀 있죠. 그리고 총이 막 바닥에 이렇게 가운데 정 가운데에 놓여 있고 어떤 여성이 지금 거의 상반부가 지금 다 열어젖힌 여성이 신결투쟁을 입고 있는 창녀학을 묘사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장면은 다시 모든 것들이 다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상황을 묘사했다고 해요. 그걸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정말 꼭 알아야 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달고 신부예요. 그는 할리스코 주 청사에 이제 그려진 벽화인데요. 이 장면이요. 이달고 신부는 10세기 멕시코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받아서요. 굉장히 멕시코인들이 사랑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억압받는 사람들에 있어서 영웅으로 이제 존경을 받는데요. 되게 워낙 영웅이다 보니까 좀 극적으로 묘사했다고 해요. 얼굴을. 이 장면을 여기서 보면 좀 그냥 이상한 늙은 아저씨 할아버지 좀 보이는데 정말 그럴까 싶은데 되게 아쉬웠던 건 이게 진짜 실제로 보면은 사람들이 다 반한다고 해요. 그리고 웅장함에 올간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마우스를 움직여야 되는 종이를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게 자꾸 안 움직여서. 종이를 하나 주세요. 네, 이거 실제로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장면이 엄청난 크기로 천장까지 딱 그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압도당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바타시스 문화센터의 돔에다 그린 건데요. 스페인의 멕시코 정복 중 기계기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 타고 있는 장면인데 말이 기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스페인의 어떤 이제 군사 정복을 딱 그려줄게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기계말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다 이제 막 모든 게 막 파괴되고 망가진다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고 싶었던 거고요. 이 빨간색 이거예요. 문장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 빨간색이 그 당시 멕시코의 어떤 정복할 당시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다음 이제 디에고 리베라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있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증권 거래소예요. 거래소인가? 엄청 클럽인데 그래서 캘리포니아 알레고리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미국에서의 작품은요 철저하게 정치성을 배제하고 그냥 그들이 주문하는 대로 그려달라는 대로 긍정적인 그런 미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 이제 굉장히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기준은 뭐냐면요. 그림이 아주 비싼 값에 팔린다라는 거예요. 네. 전시회를 열면 또 모든 그림들이 다 아주 고가에 팔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큰 명성을 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의 명성은 보통 세계적인 명성으로 이렇게 취향받던 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건물에 제작하고 있는 프레스코아라는 건데요. 이 벽화 안에서 또 벽화를 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3등분이 됐잖아요, 세로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크게 3등분으로 나누어서 그린 작품이에요. 가운데는 이제 거대한 노동자상, 그죠? 노동자상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등을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디에고라고 해요. 디에고가 등을 보고 있는 디에고가 지금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대로 여기 아래 3명의 사람이 있죠. 사람이 이제 이 작업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이거를 주문한 어떤 그 주문자들을 묘사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양쪽에는 현대화된 도시에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를 한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만을 그려주고 있죠. 자, 그다음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미술학원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1.8m, 2.40m, 1.80m, 2.40m죠. 인간과 기계의 일상을 묘사해서 이제 한 건데요. 이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그 이중성을 되게 교묘하게 연결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작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검었잖아요. 자, 원래 이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사실은 제가 진짜 가서 본 게 아니라서. 자, 이게 낮이고요. 하얗죠? 자, 이게 낮이고요. 이게 밤이래요. 어쨌든 여기서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건 그 당시 디트로이트라는 그 지역은 되게 미국의 그 경제 대공황이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 디에고의 그림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노동 현장이 굉장히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는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리베라는 더욱더 큰 명성을 얻게 되죠. 미국에서의 리베라의 활동은 결국에는 돈을 주는 주문자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 굉장히 일부 어떤 이제 지식인들이 많이 비판을 하고 이제 그
비난했는데요. 자, 멕시코시티 국립예술원에 있는 이제 십자가의 남자예요. 이 작품이 되게 재밌는 거 보면 지금 제가 미국에서의 활동을 보여준다고 해놓고서 또 이제 멕시코시티 국립예술원 작품을 보여줬잖아요. 사실은 이 십자가의 남자의 그림을 록펠러 센터에 그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록펠러 센터에 그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노동혁명을 주제로 레닌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작업이 중지가 돼요. 그러니까 강제로 중단된 거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어떤 뭐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자본주의 세계였던 그 사회에서 레닌을 그린다라는 거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벽화 작업이 취소가 돼요. 리베는 이제 화가 나서 다시 이제 멕시코로 돌아와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그 국립예술원에다가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 바로 이제 원하던 레닌의 그림도 집어넣고 다 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태까지 미국에 가가지고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정치색을 배제하고서 그려달라는 대로 그려달라다가 왜 하필 록펠러 센터의 벽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가설은 이게 리베라의 계산된 의도라는 거예요. 이미 이거를 그리기 전에 차곡차곡 그 미국 내에서 자신의 어떤 그 이미지랑 명성을 쌓아 올리고 나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집중을 받았던 록펠러 센터의 벽화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스캔들을 터뜨려서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갖게 됐죠. 그러고서는 또한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 멕시코로 돌아가서 같은 주제로 그림을 완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되게 리베라가 되게 뭐 기회주의자니 뭔가 되게 좀 이렇게 정치색이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인물 묘사,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은 순수한 공산주의자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공산당에서는 되게 마음에 안 들었죠. 왜냐면 미국 가서 저렇게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걸 해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탈퇴하기도 했고, 외에는 반대로 쫓겨나기도 했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끝에 가서, 말년에 가서는 다시 공산당에 가입해서 화해를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